나는 30살이다. 이제가 퇴사에 입사했는데 얼마 전 퇴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했다. 비가 오는 길에 신호를 기다리며 차를 멈췄는데 뒤에 오던 차가 내 차를 들이받았다. 크게 다친 곳은 없었으나 내 사랑스러운 애마, 내 인생의 첫 차가 개박살이 났다. 그래서 나는 회사 인근의 한방병원에 입원했다. 그 병원은 출근하다가 겉에서 몇 번 보기만 했는데 입원한 건 처음이다. 외부 건물은 정말 후졌다. 하지만 리모델링을 해서 병원 안은 정말 깨끗하고 깔끔했다. 병실은 최대 2인, 기본적으로 혼자 쓰는 1인실이다. TV도 각종 OTT가 전부 나오고 나는 1인실에 누워 드라마를 한 편 정복하고 퇴원할 생각이었다. 회사에서는 신입이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병원에서 몇 주를 누워있다고 안 좋게 볼 수도 있지만 내 잘못은 아니니 난 크게 개의치 않았다. 이 건물은 3층짜리 건물로 2층은 진료를 보고 3층은 병실이 있었다. 1층에는 편의점과 치킨집, 세탁소, 사무실 등이 있었는데 2, 3층은 병원에서 전부 사용하는 것 같다. 하루는 병실에 누워있는데 친구놈의 전화가 왔다. 나는 전화를 받으며 복도로 나갔다. 복도에서 어슬렁거리며 친구와 이 얘기 저 얘기를 하고 있었다. 네모난 모양의 건물. 복도는 건물 벽을 따라 한 바퀴 돌 수 있는 모양이다. 그런데 한 바퀴를 돌다 보니 병실이 아닌 교회가 하나 있었다. 3층은 교회랑 병실이랑 같이 있나 보다. 아무도 없는 듯 했다. 슬쩍 봤는데 불은 꺼져 있었다. 나는 병실에 돌아와 누웠다. 그리고 한참 드라마를 보는데 무슨 소리가 난다. 난 그 작은 소리가 귀에 거슬렸다. 예배드리는 소리인가? 그래도 너무 방음이 안 돼 있는 거 아닌가?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오질 않았다. 나는 담배를 한 대 태우려 옥상에 올라갔다. 그런데 거기에 다른 입원 환자가 먼저 와서 피고 있었다. 내 또래로 보이는데 나는 현지 경업사원이며 친화력이 좋은 편이라 먼저 말을 꺼냈다. 안녕하세요. 네. 그 남자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인사를 했다. 옆에 교회가 있나 봐요. 네. 많이 시끄럽죠? 좀 시끄럽긴 하네요. 그 남자는 담배를 피벼 끄더니 살짝 웃으며 먼저 내려갔다. 나는 새벽까지 이어지는 그 소리에 잠을 설쳤고 다음날 2층에 내려가서 침을 맞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다른 입원 환자들도 내려오고 있었다. 어제 본 남자도 내려왔다. 나를 보며 해맑게 웃더니 살짝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했다. 그 남자는 내 옆에 앉더니 잠을 설친 얘기부터 줄줄이 늘어났다. 마치 우리가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처럼 얘기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나도 잘 받아줬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약간 과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도 심심한 병원 생활에 친구 한 명 알아두면 좋은 거 아닌가? 나는 그 사람을 최대한 친절하게 대했다. 그러다 결국 친구 사이가 되었고 가끔씩 내 병실에 와서 같이 밥 먹고 놀 정도로 친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TV를 보던 그 친구는 나에게 슬쩍 물어봤다. 옆에 있는 교회 있잖아. 왜? 거기 좀 이상한 것 같아. 시끄러워서 그래? 아니, 여기 병원 사람들이나 환자들이 다 저 교회에 다니는 것 같아. 진짜? 되게 쪼끔해 보이던데. 그러게. 근데 내가 의사들이랑 간호사들 퇴근하는 거 봤는데 퇴근하고 전부 모여서 옆에 교회로 들어가더라고. 헐, 다 같이? 병원 사람들 다 같은 교회에 다니는 건
좀 이상하긴 하다. 병원장이 교주인가? 그러니까 저번에 담배 피러 가는데 내가 슬쩍 봤거든? 근데 약간 사이비 느낌이 나던데? 그런 거 조심해야 돼. 너나 조심해. 나와 그 친구는 서로 웃으며 가볍게 얘기했다. 그런데 그 친구도 옆에 교회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있는 것 같다. 며칠 뒤 퇴원까지 3일 정도 남았다. 그 친구는 9시쯤 내 병실로 찾아왔다. 그리라, 응? 저기 옆에 있는 교회. 거기 같이 가볼래? 왜? 궁금하잖아. TV로만 보던 건데 실제로 보고 싶어서. 그래도 좀 무섭지 않냐? 혼자 가면 무서운데 같이 가면 괜찮을지도? 글쎄, 난 교회에 가본 적이 없어서 저기서 뭘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난 어렸을 때부터 교회 자주 다녀봐서 잘 알아. 같이 가자. 난 고민했다. 그런데 저 녀석이 마음을 굳힌 듯해서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섰다. 교회에서는 한참 예배 중이었고 우리는 살짝 들어가서 맨 뒤에 앉았다. 목사로 보이는 사람은 우리를 보더니 웃으며 인사를 했다. 한참 예배를 드렸다. 솔직히 나는 무슨 말인지 잘 몰랐다. 그런데 옆에 있는 친구는 어리둥절하며 고개를 갸우뚱했다. 왜 그래? 내용이 이상해서. 무슨 내용이? 기도 내용이 성경 말씀과 다른데. 야, 네가 뭘 알아? 사실 우리 부모님이랑 형까지 교회 목사야. 여기 진짜 교회 아니야. 우리 둘은 쑥덕쑥덕 대다가 고개를 들었다. 그런데 모두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순간 소름이 끼쳤다. 여길 빠져나가고 싶었다. 그때 목사님이 말했다. 오늘 처음 오신 신도분들께서 궁금한 게 많으신 모양입니다. 지금 저와 이야기 좀 나누시죠. 그리고 최 목사님께서 예배를 이어나가 주세요. 나와 그 친구는 쭈뼛쭈뼛대며 목사님과 방에 들어갔다. 우리는 소파에 앉았고 목사님은 우리 둘을 번갈아가며 보더니 두 분 다 교회는 처음이신가요? 네, 저는 좀 다녀봤습니다. 아, 그럼 제 얘기를 이쪽은 모르시겠고 이쪽 분은 제가 다른 목회자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아시겠네요. 네, 많이 다르시던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그쪽 분은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피글일입니다. 피그릴 씨. 피그릴 씨는 나가서 다른 분들과 함께 하시고 이쪽 분은 저와 이야기 좀 나누시죠. 나는 그 친구를 두고 나왔다. 그 친구가 신경 쓰였다. 그래도 성인인데 알아서 하겠지. 나는 병실에 돌아와 잠에 들었다. 다음날 2층에서 기다리는데 그 친구는 안 내려왔다. 나는 간호사분께 물어봤다. 그 친구분은 목사님과 면담 중입니다. 네. 끝까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기계처럼 대답한다. 이 병원에서는 누구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을 것 같다. 며칠 뒤 퇴원날이 되었고 나는 옷을 갈아입고 짐을 챙겼다. 며칠 동안 못 보던 그 친구를 끝내 못 보고 퇴원하는가 했는데 병실 문이 열렸다. 그 친구였다. 그 친구는 한 손에 책을 한 권 들고 무슨 현자라도 되는 듯한 미소를 띠고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야, 너 괜찮아? 응, 아주 좋아. 나는 아무 말 없이 그 친구를 바라봤다. 그리라, 같이 가줘서 고마워. 네가 나한테 문을 두드릴 용기를 주어서 새로운 세상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 나는 그 친구에게 묘한 이질감을 느꼈다.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닌 것 같았다. 나는 그 친구를 두고 퇴원했다. 걱정은 됐지만 막말로 내가 먼저 가자고 한 건 아니니까. 병원에서 잠깐 만난 인연 신경 쓰지 않아도 돼. 괜찮다고 스스로 생각했다.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피그릴 사원. 몸은 좀 괜찮은가요? 네, 여러분, 우리 신입사원들 피그릴 씨를 본받으세요. 우리 피그릴 사원은 병원에 입원 중에도 새로운 신도를 영입했어요. 잘했어요. 다 같이 박수! 여기 있는 자네들은 신도가 아니라 영업사원이야. 본인들이 내가 전하는 말을 이해나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야. 그냥 우리 피그릴 사원처럼 신도들을 막 끌어오라고. 알아들었으면 다들 나가봐. 그리고 피그릴 사원은 보너스 지급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는 10년 전, 내 20살 대학생 시절을 얘기하려고 한다. 나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인기가 많았다. 키도 크고 얼굴도 꽤 생긴 편이라 웬만한 여자들은 쉽게 넘어왔다. 대학에 입학하고 신입생 환영회가 찾아왔다. 평소와 다름없이 여자들을 스캔하는데 묘한 분위기를 풍기는 여학생이 있었다.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만 봤지. 처음이다. 내가 한눈에 사랑에 빠진 여자. 이쁘진 않지만 상당히 매력적이었다. 나는 두말할 것도 없이 바로 고백을 했고, 역시 성공률 100%그 여학생과 사귀게 되었다. 그 여학생 이름은 예인이. 우리는 서로를 정말 사랑했다. 카페에 단둘이 앉아서 바라만 봐도 웃음이 나올 정도로 사랑했다. 솔직히 대학 가서 놀 생각만 했는데 예인이와 함께 있으면 강의 시간도 즐거웠다. 우리는 여행도 자주 다니고 우리 둘 다 자취를 해서 거의 동거하듯이 지냈다. 행복했다. 그렇게 행복은 오래갈 줄 알았다. 누군가 그러지 않았나? 사랑의 유통기한은 900일이라고. 그런데 나의 유통기한은 매우 짧았다. 사귄 지 반년이 조금 못 돼서 이미 재미없고 지루해졌다. 사랑이 식은 것이다. 예인이의 연락이 오면 일단 안 받는다. 부재중이 떠도 한참을 고민하다 다시 전화가 오면 마지못해 받으며 못 받았던 척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인이가 술 한잔 하자고 해서 학교 근처 술집에 갔다. 500을 2잔 시켰는데 술 마시러 오자는 본인은 정작 음료수를 마시겠다는 것이다. 짜증이 났다. 그럼 애초에 카페에 가든가. 됐다. 나 혼자 마시지 뭐. 서로 한마디도 안 하고 핸드폰만 보고 있었다. 내가 500을 2잔째 비워갈 때쯤 우리 테이블로 누군가 왔다. 예인이 아니야? 유나야, 이건 뭐 뉴페이스의 등장이다. 예인이 친구란다. 이름은 최유나. 치명적이다. 얼굴도 그렇고 몸매도 착하다. 둘이 서로 안부를 묻더니 유나는 내 옆에 앉았다. 누구? 내 남자친구.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만에 만나는 매력적인 여자. 한참을 얘기하다가 유나가 떠났다. 이후 우린 다시 침묵을 이어갔다. 집에 갈까? 저 할 얘기가 있는데. 그럼 빨리 말해.
1시간째 뭐 하는 건데? 저 둘이 싸우는 건 아니지? 유나가 왔다. 간만에 예인이 만났는데 어떻게 그냥 가겠어. 친구들 2차 가는 거 나만 쏙 빠졌지. 저 남자친구분? 저 여기 있어도 되죠? 그럼요. 나야 오히려 좋지. 그렇게 셋이 놀았다. 2차도 가고. 결국 막차는 우리 자취방으로 결정했다. 셋이 바닥에 앉아 과자에 맥주를 마셨다. 바닥이 딱딱해서 방석을 달라는 유나에게 하나밖에 없는 방석을 주었다. 그런데 예인이는 유나의 방석을 빼앗아 앉았다. 예인이는 유나가 탐탁치 않아 하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내가 재밌고 즐겁고 좋은데 예인이의 입장은 더 이상 나에게 중요하지 않았다. 저 그리라. 어? 왜? 내가 아까 할 말 있다고 했잖아. 아씨, 내일에. 내일. 중요한 얘기야. 짜증나게. 너한테는 중요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나한테는 아니야. 무슨 얘긴지 안 궁금해? 솔직히 궁금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 예인이는 울면서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날 나는 유나와 뜨밤을 보냈고 우린 사귀기로 했다. 나는 예인이와의 뜨거웠던 사랑을 유나와 다시 시작했다. 유나와의 모든 것이 새로웠고 이후 예인이는 우리 집에 발걸음을 끊었다. 학교에서도 어느 정도 소문이 났고 나는 천하의 나쁜 놈이 될 것이다. 하지만 심각하게 생각 안 했다. 나는 곧 군대에 입대한다.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하면 웬만한 사람들은 잊을 것이다. 나는 휴학계를 내고 입대를 했다. 유나는 집이 좀 잘 사는지 차가 있어서 일 때문에 바쁘신 부모님을 대신해 나를 훈련소까지 데려다 주었다. 그렇게 입대를 하고 몇 주 동안 편지도 못 쓰고 전화도 못 했는데 시간이 지나 유나에게 전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나도 참 불효자지. 전화를 걸 수 있는 기회가 생기자마자 부모님이 아닌 유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런데 유나가 전화를 안 받는다. 무슨 일 있나? 타령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다. 그렇게 자대 배치받는 날까지 아무런 연락도 하지 못했다. 그러다 편지가 한 통 왔다. 유나다. 유나는 편지에 공부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과 군생활 열심히 하고 전역하면 그때 다시 보자는 말을 남겼다. 열이 받아야 하지만 군생활에 지치다 보니 유나의 약속을 지키려 열심히 군생활에 임했다. 휴가 나가서도 학교에 찾아가 볼까 했지만 혹시 유나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고무신을 거꾸로 신은 모습을 혹여나 볼까봐 두려움이 앞섰다. 그래서 휴가를 나와서는 동네 친구들 얼굴이나 보거나 다들 군대 간 이후로는 집에서 쉬다가 복귀했다. 다른 놈들은 휴가 나가서 재미도 보고 그러던데 난 인물이 아깝다. 그렇게 외롭고 고달픈 군생활이 끝나고 복학을 했다. 내 예상대로 아는 애들은 거의 없고 신입생들과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한 얼굴은 알지만 친분은 없는 애들과 같이 학교를 다니게 되었다. 나는 유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지 않는다. 그런데 카톡이 왔다. 몸이 아파서 학교를 못 갔는데 조만간 학교에서 보자는 얘기다. 나는 설렜다. 다시 대학 생활의 활기를 찾겠다. 그렇게 얼마 뒤 유나를 만났다. 유나는 정말 변한 데가 하나도 없이 아름답다. 나는 수업이 끝나면 유나와 함께 밥도 먹고 영화도 보러 다니고 군대에서 상상했던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 내가 원래 이런 놈이 아닌데
유나에겐 치명적인 매력이 있다. 그렇게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부모님이 자취방에 찾아오셨다. 엄마는 날 보더니 두 눈이 동그래졌다. 아들, 밥은 먹고 살아? 몸은 왜 이렇게 말랐어? 나? 엄청 잘 먹고 사는데? 아닌데? 얼굴도 헬스케지고 다크서클 봐. 이게 뭐야? 나는 거울을 봤다. 거울 속의 내 모습은 사람의 형상이 아니었다. 이런 몰골로 지금껏 유나를 만난 거야. 충격을 받음과 동시에 나의 이런 모습도 사랑하는 유나를 나는 천생연분이라고 생각했다. 며칠 뒤 학교에 등교하는데 예전에 친하게 지내던 누나가 불렀다. 지금은 조견해. 그 누나는 학교 벤치에 앉아 얘기를 꺼냈다. 그리라, 응? 왜? 너 학교 생활 왜 그렇게 하는 거야? 갑자기 불러서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너 꼴을 봐. 무슨 소리냐니까! 알아듣게 말해! 너 수업 시간에 혼잣말하고 학교 식당에서도 혼자서 막 떠들고 웃으면서 밥 먹고 영화관이나 학교 앞 카페에서도 미친놈처럼 혼자 떠든다고. 교수님들 학생들 불만이 말이 아니야. 왜 그러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죽은 유나 못 잊어서 그래? 유나가 죽다니 무슨 소리야? 너야말로 무슨 소리야. 몰랐던 것처럼. 진짜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 너 휴학하고 병원 다녀봐. 어차피 학교에 소문 다 났어. 무슨 소문? 너 유나랑 바람나서 임신한 여인이 버리고 학교에 소문나니까 군대로 도망갔다고. 그러더니 복학해서 죽은 유나랑 같이 다니는 척 불쌍한 척 코스프레. 잠깐만. 예인이가 임신을 했어? 나름 너랑 아는 사이니까 얘기해주는 거야. 휴학 생각 있으면 일단 과 사러 와. 할 얘기 없으면 간다. 그때 카톡이 왔다. 유나가 날 보고 싶단다. 나는 유나 집으로 찾아갔다. 유나 어머니는 날 보더니 화들짝 놀라시고는 얘기해 주셨다. 나를 군대에 데려다 주고 오는 길에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 나는 혼자 집으로 왔다. 그렇게 몇 년째 밖에도 나가지 않고 집에서만 생활을 한다. 내 방 구석에서는 아직도 유나가 떠나지 않고 나를 하루 종일 쳐다보며 사랑한다고 한다. 애기 엄마, 네, 오랜만이야. 잘 지내셨어요? 그럼 애기만이 컸네. 이름이 뭐였지? 준. 잘도 생겼네. 애기 엄마, 그때 우리 유나 하늘 날아가고 자꾸 꿈속에 나왔는데 애기 엄마가 소개시켜준 잘생긴 총각하고 영혼 결혼식 치르니까 유나가 좋은 곳으로 갔는지 안 찾아오더라고. 아쉽긴 해도 애기 엄마 덕분에 우리 유나가 좋은 곳으로 가서 너무 고마워. 좋은 곳이요? 뭐 좋은 곳이겠죠. 지금 유나가 있는 곳이. 나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다. 내 성적은 학교에서 꽤 상위권에 속한다. 운동도 솔직히 잘한다. 외모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대개 주변에 친구들이 많은 게 당연하지 않나? 하지만 나는 왕따다. 일반 애들은 나를 투명인간 취급한다. 나는 결벽증이 있는데 그게 왕따의 이유 중 하나다. 평소에 다닐 때도 수술용 장갑 같은 걸 껴야만 사물을 만질 수 있다.
그런데 왕따의 가장 큰 이유는 강명석. 우리 반이며 우리 학교 일진들의 대장이다. 덩치도 크고 무섭게 생겼다. 나는 명섭이가 얘기할 때면 너무 무섭다. 그래서 걔가 시키는 일은 다 한다. 나는 그걸 셔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명섭이에게 왕따여도 맞지 않는 이유. 명섭이가 시키는 일을 하면서 맞지 않는 일종의 거래라고 생각한다. 자기 합리화지만 그래도 난 나름대로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명섭이는 우리 반에서 상위권이고 전교에서 놀 정도로 공부를 잘한다. 사실 공부를 잘한다기보다는 시험 과목마다 성적이 좋은 애들한테 컨닝 페이퍼를 받아서 시험을 치른다. 당연히 성적이 높을 수밖에. 하지만 난 신경 쓰지 않았다. 내가 명섭이와 1, 2등을 두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그저 다들 알고 눈 감는 일을 나도 할 뿐이다. 그런데 얼마 전 사건이 있었다. 나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등교했고 아무 일도 없이 자리에 앉았다. 그때 명섭이가 다가왔다. 그리라, 우리 재밌는 놀이 할래? 나는 하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명섭이가 하자고 하니까 그냥 했다. 무슨 놀이지? 명섭이는 나를 교실 뒤 서랍장으로 끌고 가더니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경동맥을 누르는 건지 숨을 쉬기 어려웠고 내 의식은 점점 희미해졌다. 나는 발버둥을 쳤다. 이대로 죽는 건가? 다리에 힘이 풀려 쓰러질 때쯤 명섭이가 나를 놔줬다. 나는 옆으로 풀썩 쓰러지고 연거푸 기침을 했다. 목에서 피맛이 난다. 바닥에 쓰러져 기침을 계속 해대는 나를 보며 명섭이와 친구들은 깔깔대고 웃었다. 이건 일명 기절놀이라며 반 애들은 남자 여자를 막론하고 깔깔대고 웃었다. 나는 수치심이 들었다. 나한테 왜 그리라, 일어나봐. 지금은 맛보기고 제대로 해줄게. 명섭이 꼬봄들은 나를 일으켜 세웠다. 나는 안 되겠다 싶어 아니야. 못하겠어. 일순간 명섭이의 표정이 굳었다. 다른 애들도 명섭이의 눈치를 살피더니 나에게 뭐라고 했다. 명섭이는 나에게 뭐라고 하는 애들을 밀쳐내더니 나를 마구 때리기 시작했다. 나는 또다시 쓰러지고 명섭이는 쓰러진 나를 발로 밟기 시작했다. 너무 아프기도 한데 중요한 건 너무 창피하다. 내가 왜 이렇게 맞아야 하는지. 장각, 이 새끼가 졸라 열받게 하네. 시키면 그냥 할 것이지. 말 졸라 많아. 명섭이는 나를 한참 때리고는 뒤돌아섰다. 애들은 나를 보며 연신 웃어댔고 명섭이는 기세등등했다. 명섭아, 오늘은 힘 좀 들어갔는데. 아침에 윗단추 풀었다고 학주가 지랄하더라고. 장갑 새끼 때문에 화 좀 풀리네. 나를 개패듯이 팬 이유가 학주한테 혼난 지 기분 때문에. 그게 내가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을 겪으면서 아프기까지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수업이 끝나고 나는 집에 가고 있었다. 버스를 타고 앉을 자리를 찾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와 눈이 마주쳤다. 맨 뒷칸에 타고 있었던 명섭이었다. 나는 눈을 피했다. 창밖과 바닥을 번갈아 보고 있었는데 명섭이가 다가오는 게 느껴졌다. 야, 우리 둘이 좀 더 놀 거니까 종점까지 가라.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종점까지 갔다. 버스에는 나와 명섭이, 20대 중후반으로 보이는 형이 한 명 타고 있었다.
나는 눈치를 살폈다. 다른 사람들과 섞여가야겠다는 생각을 하면 내리지 않고 버텼다. 명섭이는 내게 다가오더니 따라오라고 눈짓을 했고 나는 그 형을 쳐다봤다. 그런데 그 형은 바닥에 뭔가 떨어졌는지 그걸 찾고 있느라 나를 보지 않는다. 버스기사 아저씨도 우리 보고 빨리 내리라고 하고는 그 형과 무언가를 찾고 있다. 나는 버스에서 내렸다. 아니, 끌려갔다. 종점은 공업단지인데 진짜 사람이 없다. 저녁이 되고 깜깜해지니까 아무도 없었다. CCTV도 없는 것 같다. 길을 한참 걷다가 명섭이는 나를 보고 야릇한 미소를 보이더니 나를 마구 때렸다. 지금 때리는 이유는 그냥 본인의 재미로 때리는 것 같다. 명섭이는 나를 밟다가 헛디뎌서 넘어졌다. 그러고는 벌떡 일어나더니 다시 나를 때렸다. 나는 명섭이가 넘어지면서 흘린 무언가를 주머니에 넣었다. 맞아 죽을 것 같았는데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다고. 아까 버스에서 무언가를 찾던 형이 멀리서 오고 있었고 나는 그 형을 바라봤다. 그런데 내 눈을 보더니 모른 척을 하고 지나가는 것이다. 나 좀 도와주지. 명섭이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장각, 내일 더 맞자. 알겠지? 하고는 자리를 떴다. 너무 분했다. 저 새끼를 죽이고 싶은데 힘이 없다. 나는 옷을 털고 빨리 그곳을 벗어나고 싶어서 계속해서 빠르게 걸어갔다. 계속 걸어가는데 아직은 누군가가 전화를 하면서 걸어가는 게 보였다. 아까 그 형, 무슨 생각일까? 나는 주머니에서 명섭이가 흘린 그 무언가를 집었다. 그것은 작은 칼. 이유는 모르겠지만 내 안의 모든 분노를 그 칼에 담아서 그 형을 마구 찔렀다. 피는 계속 흐르고 나는 칼을 버려둔 채 도망쳤다. 며칠 뒤 경찰이 학교로 찾아왔다. 나는 다리가 부들부들 떨렸다. 경찰은 나와 명섭이를 끌고 갔다. 그 형의 살인사건 조사 막차에 타고 있던 우리 둘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내 손에 끼고 있던 장갑부터 시작해서 집과는 거리가 먼 종점까지가 아니요. 한참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 불안한 내 마음을 진정시키는 얘기가 들렸다. 반장님, 그 칼. 지문 확인했는데 옆방에 있는 놈 지문으로 나왔습니다. 나는 나왔다. 그동안 명섭이에게 학교 폭력당한 것을 모두 진술했다. 부모님은 내가 심한 결벽증으로 정신과 약을 복용한다는 진단서를 제출하셨다. 나는 무혐의다. 그렇게 명섭이는 감옥에 가게 되었다. 죽은 형은 불쌍하지만 다른 사람이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것도 어린 학생이. 근데 못 본 척하고 갔으니 벌 받았다고 생각한다. 여보세요? 네, 112 경찰입니다. 네. 여기 땡땡 공장단지인데요. 어떤 학생이 지금 폭행을 당하고 있어서요. 위치가 정확히 어디시죠? 버스 종점에서 땡땡 공장단지 방향으로 오면 컨테이너가 있는데 거기에요. 제가 10분 정도 전에 목격했거든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신고자분, 말씀 좀 해보세요. 나는 30살 직장인이다.
평범한 직장인으로 보겠지만 사실 몇 년 전부터 평범하지 않은 일상을 살고 있다. 나는 살인마다. 그것도 연쇄 살인마. 나는 항상 나이 드는 60대로 보이는 남자들을 골라 길에서부터 집까지 쫓아가 그 짓을 한다. 뒤쫓아가면서 어떻게 작업을 할까 그 생각만 하면 길에서 고를 때부터 온몸이 부르르 떨릴 정도로 설렌다. 그렇게 9명을 죽였다. 오늘도 나는 번화가에 나와 카페에 조용히 앉아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그 이상이든 나의 타겟을 찾는다. 생각보다 마음에 드는 타겟이 없다. 나는 어려서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이 집 저 집 기생충처럼 살다가 20살이 된 후에는 독립해 혼자 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아무도 없는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사실 불 꺼진 집으로 외롭게 들어가는 게 사람을 해치는 일보다 더 무섭다. 누군가의 목숨을 뺏는 일보다 고독이 무섭다니. 남들이 들으면 우스운 일이다. 그날도 허탕을 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동네 시장을 지나 집으로 돌아오는데 담배가 떨어져 슈퍼에 들어갔다. 담배 한 갑을 받고 계산을 기다리는데 누군가 내 앞으로 손을 쑥 넣더니 카운터로 소주 3병을 올리는 것이다. 묘하게 기분 나쁘다. 옆을 슬쩍 봤다. 나이는 좀 들어 보이지만 내 기준에 아주 적합한 남자를 찾았다. 그래, 아주 잘 걸렸다. 나는 그 남자를 뒤쫓았다. 어느 빌라에 들어간 그 남자가 어느 집으로 들어가는지 밑에서 지켜봤다. 1층이네. 나는 그 집으로 들어갔다. 그 남자는 앉아서 소주를 마시다가 나에게 맞고 그대로 쓰러졌다. 그런데 아까부터 이 집안에 익숙한 향기가 난다. 나 같은 놈들에게는 묘한 향기겠지만 아마 다른 사람이 맡으면 지독한 피비린내일 것이다. 남자를 묻고 화장실에 갔다. 하수구에 머리카락이 잔뜩 있었다. 피에 엉겨붙어 하수구 거름막과 한 몸이 돼 있었다. 나와 같은 부류. 내가 참 잘 골랐다. 나는 집안을 둘러봤다. 그런데 생긴 건 책 한 줄 안 읽게 생겼는데 범죄 소설이며 프로파일러들이 쓴 책들이 방 안쪽 책장에 가득 꽂혀 있었다. 책상을 훑어보던 내 눈에 이 남자의 일기장이 보였다. 나는 스탠드를 켜고 책상에 앉아 그 남자의 일기를 보았다. 꽤 자세히 다른 사람들에게 몹쓸 짓을 하는 내용을 잘도 써놨다. 이 남자가 쓴 살인일기장, 그 중에 한 일화를 읽어보았다. 2002년 지금은 월드컵으로 대한민국이 들썩인다. 이럴 때는 다들 축구에 정신이 팔려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아무도 모른다. 이런 날은 나에겐 성숙이다. 오늘은 누구를 따라가 그 짓을 할지 집에서 나올 때부터 설렜다. 동네를 한두 바퀴 돌던 찰나 어떤 젊은 여자가 치킨 봉지를 들고 걸어가고 있다. 치킨 냄새에 1차적으로 관심이 생겼지만 여자가 마음에 든다. 그래서 나는 그 여자를 쫓아갔다. 치킨을 사가는 것을 보니 치킨을 먹으며 축구를 보겠네. 혹시 다른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데 남편이 있나? 아니면 다른 가족과 같이 사나? 전자든 후자든 둘 중 하나여도 나가리다. 그래도 일단 그 여자를 따라 나섰다. 라이트를 끄고 천천히 따라가는데 어느 한 빌라 1층으로 들어간다. 나는 차에서 내려 그 집 창문을 슬쩍 봤는데 누구랑 같이 산다. 근데 조그마한 아이가 있었다. 꼬마 아이 저 정도야 뭐
한입거리도 안 탠다. 나는 문을 따고 천천히 들어갔다. 축구 보느라 정신없었다. 현관에서 슬쩍 기대어 소리만 듣고 있었다. 때마침 우리나라가 골을 넣고 그 여자는 자기 아이와 신이 나서 껴안고 난리가 났다. 다른 집들도 환호성이 들리고 대한민국이 뜨거웠다. 나 역시 피가 돌아 그런지 뜨거웠다. 동네가 떠들썩한 틈을 타 나는 집 안으로 빠르게 들어갔다. 미리 가져온 스패너로 여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여자는 바닥에 쓰러지더니 몸을 파르르 떨었다. 이후로 정확히 4번을 내리쳤다. 여자의 움직임은 더 이상 없었다. 구석에 서 있는 그 여자의 아이를 봤다. 너무 놀라 움직이지도 못하고 가만히 서서 오줌만 질질 싼다. 얘를 어떻게 할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다. 사실 답은 2개인데 죽일지 말지. 나는 가만히 쳐다봤다. 근데 내 취향의 애는 없다. 내가 그나마 조금의 선애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냥 애들은 재미가 없다. 힘 빼고 싶지 않다. 애 앞에서 그 여자를 들쳐매고 밖으로 나왔다. 그런데 애가 따라 나온다. 나는 그 여자를 내 차 트렁크에 실었다. 그 애는 넙술 놓고 트렁크에 발을 넣으며 타려고 했다. 너무 웃긴 상황이다. 나는 웃음을 참으며 애를 빼내고 트렁크를 닫았다. 꼬마야, 아저씨는 엄마랑 놀러 가는 거야. 근데 거긴 어른들만 갈 수 있으니까 나중에 크면 놀러 와라. 그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집으로 들어갔다. 내가 저지른 일 중 제일 우스운 일이다. 그렇게 나는 집으로 그 여자를 데려와 장롱에 넣고 박제를 시켰다. 나의 9번째 작품이다. 이번에 야구팀을 만들었으니 조만간 축구팀 하나를 만들 수 있겠다. 나도 나지만 이 새끼는 진짜 사람 새끼가 아니다. 나는 이 새끼를 거실에 있는 의자에 묶었다. 정신을 차린 것 같다. 발버둥을 치며 나에게 뭐라고 떠들어댔다. 나는 그놈을 무시하고 그 집 안방으로 들어갔다. 방 한가득 장롱이 있었다. 나는 장롱문을 열었다. 그 안에는 백골이 된 뼈들이 수두룩했다. 난 거실로 돌아와 그놈을 마구 팼다. 곤죽이 되어 말할 힘도 없어 보였다.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미친 사이코 새끼야. 사이코? 내가 보기엔 네가 더 사이코 같은데. 그 남자는 나를 한참 노려보다가 고개를 떨구었다. 나는 지금까지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해쳤어. 처음에는 연습이었지. 그러다 이게 일종의 취미가 돼버렸어. 근데 오늘은 말이야. 이유가 있어. 무슨 이유? 내가 살인자라서? 그게 이유야? 그것도 이유긴 한데, 그보다 네가 20년 전에 나한테 그랬잖아. 크면 놀러 오라고. 나 우리 엄마 찾으러 왔어. 그놈을 해치고 난 곧바로 경찰서에 가 자수했다. 감옥에 오고서야, 아니, 엄마의 복수를 성공하고서야 드디어 알았다. 나는 피해자였지만 가해자가 되었다. 악마는 또 다른 악마를 만든다. 나는 그렇게 악마가 되었다.
나는 36살의 멋진 싱글 여성이다. 혼자서 캠핑하는 걸 즐기고 차박도 즐겨한다. 휴가 때면 차 한 대를 끌고 전국 어디든 떠난다. 자유로운 삶이 내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이다. 직장을 다니며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있으면 연차 쓰고 언제든 당장 떠난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그냥 기분이 그래서 떠나고 싶었다. 왜? 다들 그런 날 있지 않은가? 어디론가 후를 다 털어버리고 떠나고 싶은 순간 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곳, 나 혼자 즐길 수 있는 곳을 찾으려 한참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직장 동료가 말을 건넸다. 사장님, 무슨 걱정 있으세요? 아니, 걱정은 무슨. 맞다. 영미 씨도 캠핑 좋아한다고 그랬지? 네. 저는 남자친구가 그런 걸 좋아해서요. 그렇구나. 다음 주 연차 쓰실 때 놀러 가시려는 거죠? 어디 추천해 줄 데 있어? 사람 별로 없는 곳으로. 전에 남자친구랑 같이 갔던 글램핑장이 있는데 거기 캠핑카도 있어서 예약했거든요. 되게 좋더라고요. 사장님도 친절하시고요. 주소 좀 알려줘 봐봐. 나는 동료의 소개를 받아 사이트에 들어갔다. 시설도 시설이지만 자연경관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다. 나는 캠핑카로 예약을 했다. 여행 당일이 되었고 설레는 마음을 안고 아침 일찍 일어나 차를 타고 여행지로 출발했다. 근처에 괜찮은 볼거리들도 있어서 구경도 하고 카페에 가서 커피도 한잔했다. 날도 좋고 무엇보다 기분이 너무 좋았다. 나는 장을 보러 갔다. 들뜬 마음에 고기도 사고 간편식품도 사고 이것저것 다 샀다. 불멍할 때 쓰려고 오로라 가루도 사고 음식이 차에 가득 차니까 든든했다. 차를 끌고 캠핑장으로 이동했다. 한겨울이라 최대한 조심해서 운전을 했다. 길이 깨끗한 편은 아니었지만 이 정도의 길은 여행 매니아로 전국을 여기저기 돌아다녀 본 내 운전 실력으로 뭐 충분히 운전할 수 있었다. 캠핑장에 도착을 했다. 평일 연차를 쓰고 와서 그런지 사람이 나밖에 없다. 하기야 휴가철도 아니고 주말도 아니고 사람들이 없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할 수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캠핑카 예약하신 손님분 맞으시죠? 네. 예약자 성함이랑 전화번호 뒷자리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사장님이 굉장히 친절하셨다. 직원이 별로 없네. 혼자서 운영하시나? 오늘 바베큐도 이용하시나요? 네. 혹시 몇 시부터 이용 가능할까요? 너무 밤늦게만 아니면 아무 때나 이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바로 세팅해드립니다. 나는 번호를 하나 받아들고 숙소 근처를 구경했다. 넓은 캠핑장. 앞에는 강이 있었다. 속이 뻥 뚫리는 것 같다. 나는 강 쪽으로 이동했다. 강에 다다랐는데 한겨울이라 그런지 꽁꽁 얼어 있었다. 발을 슬쩍 대보니까 완전히 얼어 있어 그 위로 올라섰다. 균형을 잡으며 천천히 앞으로 갔다. 넘어질랑 말랑하면서 걷는데 나름 재미있었다. 물 위에 꽁꽁한 얼음과 하얗게 쌓인 눈들, 저 멀리 산도 보이고 답답한 내 마음을 위로해 주려는 듯 경치는 시원시원하게 내 눈앞에 펼쳐졌다. 나는 숙소로 돌아와 간단하게 맥주 한 잔을 했다. 패딩을 껴입고 장작에 불을 필 수 있는 불멍화로가 있어서 장작을 떼고 앉았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슬슬 배가 고파졌다. 아직 5시도 안 됐는데 나는 바베큐를 이용하겠다고 전화를 걸었고 캠핑장 안에 숙소가 있는지 사장님은 곧바로 나와 세팅을 해주셨다. 간편식 찌개를 끓이고 즉석밥을 렌지에 돌렸다. 마트에서 사온 소고기를 익히며 혼자서 정말 맛있게 먹었다. 사람도 없고 마치 내가 이 캠핑장을 모두 빌린 것 같았다. 고기를 다 먹고 정리를 했다. 나는 캠핑카에 들어가 씻고 옷을 갈아입고 편하게 침대에 누워 TV를 틀었다. 밖에서 차 소리가 났다. 다른 손님들이 온 것 같다. 난 바베큐도 이미 이용했고 너무 추워서 나갈 계획은 없었다. 어차피 마주칠 일이 없으니 신경 쓰지 않고 공포영화를 한 편 틀었다. 이런 분위기에 공포영화는 딱이다. 한참 시청하고 있는데 밖이 소란스러웠다. 커튼을 살짝 걷었는데 커플 둘이서 고기를 구워 먹고 술을 마시며 시끄럽게 떠들었다. 시간을 봤더니 10시가 다 돼간다. 아무리 야외라고는 하지만 이 시간에 좀 매너가 없는 것 같다. 나는 최대한 신경 쓰지 않으려 했다. 그런데 순간 비명소리가 났다. 영화에서 나는 소린지 밖에서 나는 소린지 구분이 안 됐다. 나는 TV 소리를 줄였다. 밖에서 나는 소린가? 커튼을 조금 열어봤다. 깜깜해서 보이지 않았다. 그래도 건너편 캠핑카 안에서 사람 그림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별 이상은 없어 보였다. 나는 다시 누워 영화를 시청했다.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났나? 조금 피곤해서 살짝 잠에 들었다. 그 순간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나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깼다. 내 캠핑카를 계속 두드렸다. 나는 이불을 덮고 눈만 내민 채 문을 지켜봤다. 한참 두드리더니 순간 언제 그랬냐는 듯 두드리던 소리가 멈추고 잠잠해졌다. 커튼을 열어 확인하고 싶었지만 무서워서 열어보지 못하겠다. TV를 끄고 싶어도 혹시 자고 있지 않는 걸 밖에 있는 무언가가 안다면 해코지를 당할 것 같아 무서워서 그러지도 못하겠다. 시계를 봤다. 새벽 3시. 새벽 3시에 미친 것들이 술 먹고 싸우다 무슨 일이 벌어졌나? 혼자 수많은 생각에 빠졌다. 그때 차 소리가 나고 그 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느낌을 받았다. 난 재빨리 TV를 끄고 침대에 그대로 누웠다. 아무 일 없을 거라 스스로 최면을 걸었다.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는데 또다시 멀리서 쿵쿵대는 소리가 났다. 이건 또 무슨 소리지? 적당한 박자에 맞춰 쿵쿵 소리가 났다. 그날 뜬 눈으로 밤을 지샜다. 아침이 되었고 나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해가 뜨고 늦은 아침이라 어젯밤보단 덜 무서웠다. 밖에 나와 어제 묵었던 손님들이 있던 캠핑카 쪽으로 가봤다. 커튼이 걷혀 있었고 그 안을 살짝 봤다. 아무도 없다. 그때 일어나셨어요? 네, 왜 이렇게 놀라세요? 거긴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저 아니에요. 난 모른 척하고 숙소로 돌아왔다. 대충 씻고 얼른 짐을 챙겨 나왔다. 차에 짐을 싣고 사장님 숙소에 갔다. 저기 계세요? 네. 뭐 필요하세요? 저 퇴실하려고요. 퇴실까지 시간 좀 있는데 일찍 가시네요. 네, 일이 있어서요. 난 차에 탔다. 차문도 직접 닫아주시고
사장님은 되게 친절하셨다. 부담스러울 정도로 난 시동을 걸고 출발하려다 어젯밤 생각이 났다. 저기, 사장님, 네? 어젯밤에 여기 머물던 분들은 새벽에 가셨나 봐요? 아, 그 손님들이요? 어제 고기만 구워 먹더니 11시 조금 못 돼서 안 주무시고 그냥 가시던데요? 남자분 술 드셨던데 잘 가셨나? 네? 새벽에 여기서 술 먹고 소리 지르고 막 시끄럽게 하던데. 새벽에요? 글쎄요. 11시쯤에 퇴실하셔서 제가 밤에 여기 치우느라 힘들었어요. 얼마나 더럽게 들어지려 폈던지. 에휴. 근데 12시 이후에는 저희 캠핑장에는 손님만 계셨는데 숲속이라 야생 동물이 많아서 혹시 고라니 소리 같은 거 들으신 거 아닐까요? 나는 정신이 혼미해졌다. 핸드폰 시계와 캠핑카 시계, 두 개 모두 잘못됐다는 말도 안 되는 생각. 내가 들은 소리는 야생동물 소리라고 스스로를 위안하며 떠났다. 그런데 12시 이후에는 사람이 없었으면 정말 내가 들었던 그 소리는 도대체 무슨 소리인 거지? 꿈이라도 꾼 건가? 혹시 귀신? 그 정체는 모른 채로. 아니, 더 이상 알고 싶지 않다. 저 아가씨는 그 시간까지 안 자고 뭐 한 거야? 혹시 내가 강에서 얼음 깨는 거 본 건 아니겠지? 그래, 둔 연놈들 갖다 버리는 것만 못 봤으면 됐지 뭐.